에서 남쪽으로 약 80km 지점에 있는 바로 샤모니, 프랑스의 시골 마을인데요. 우리나라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도 시골 마을에서 있었듯이 바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남쪽으로 80km 지점에 있는 프랑스의 시골 마을 샤모니에서 바로 제1회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곳을 장소로 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근대 등산의 발원이 바로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입니다. 그 몽블랑을 오를 수 있는 바로 등산로 입구가 프랑스의 샤몬입니다. 그런 상징성이 있었던 겁니다. 근대 등산의 발원지가 바로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해발 4,807m고 그곳에 오를 수 있는 등산로 입구가 등산 시작점이 프랑스의 시골 마을 샤몬입니다. 그래서 근대 등산이 발원이 된 몽블랑에서 가장 가까운 샤모니에서 제1회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자, 그래야 상징성이 부각된다라고 해서 프랑스의 샤모니에서 1924년에 동계올림픽이 있었고요. 같은 해에 또 파리에서는 하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는 근대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같은 연도에 같은 국가에서 동계올림픽과 하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경우는 최초입니다. 근대 올림픽 역사상 한 국가에서 같은 연도에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같이 개최한 경우는 최초인데요. 그게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24년 여름에는 파리에서 하계올림픽, 또 그해 초 겨울에는 샤모니에서 제1회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제8회 파리올림픽과 제1회 샤모니 올림픽, 각각 하계와 동계올림픽이 그렇게 1924년에 개최됐고요. 그로부터 100년 만에 앞으로 3주 후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제33회 하계올림픽 대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는 100년 만에 개최하는 하계올림픽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들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근대 등산의 발원이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역사가 근대 등산의 발원이 왜 알프스인지, 보통 우리가 등산을 알피니즘이라 하고 등반가를 알피니스트라고 칭하는 이유도 다 거기에서 유래된 겁니다. 왜 알프스가 근대 등산의 발원이냐,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게 1789년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으니까 지금부터 235년 전인데요. 235년 전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 그보다 3년 전인 1786년에 인류 최초로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등정에 성공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로부터 약 26년 전인 1760년에 스위스의 자연과학자 소시르라는 분이 식물 채집을 위해서 알프스 산맥 여러 곳을 돌아다녔었습니다. 자연과학자로서 식물 채집을 하는 게 그분의 본연의 이제 연구 활동이었는데요. 그래서 알프스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알프스 산맥은 북쪽에는 스위스, 독일, 서쪽에는 프랑스, 남쪽은 이탈리아, 또 동쪽에는 오스트리아, 이 5개 국가가 알프스를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알프스의 북쪽에 살고 있었던 스위스의 자연과학자 소시르가 연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식물 채집을 하면서 알프스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1760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남쪽으로 80km 지점에 있는 제1회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되는 그 샤모니에 도착을 합니다. 그게 1760년입니다. 그래서 그 식물 채집을 하기 위해서 알프스의 중턱인 해발 한 2500고지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식물 채집을 하던 도중에 불현듯 저 높은 봉우리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쳐다본 봉우리가 바로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입니다. 몽블랑. 해발 4,807m 몽블랑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14년 전에 내 식구 가족 여행으로
유럽 3개국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를 갔었었는데요. 그때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을 조망할 수 있는 해발 3,842m 애기디 미디 전망대까지 올랐었습니다. 자,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딸이 중학교 1학년이었던 지금부터 14년 전 2010년 10월에 내 식구 가족 여행으로 유럽 3개국을 갔을 때 그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4,807m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해발 3,842m 애기디 미디 전망대인데요. 자, 그곳에 전망대에 오르기 위해서는 바로 제1회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샤모니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11분 동안 고속으로 케이블카가 질주합니다. 그래서 샤모니는 해발 1030m 고지고 그 애기디 미디 전망대는 해발 3842m 고지인데요. 거의 한 2700m 정도를 아주 고속으로 11분 동안 주파를 하는 대형 케이블카입니다. 자, 그때 14년 전에 그곳에 제가 애기디 미디 전망대에 갔었었는데요. 그게 해발 3842m고 그곳에서 1.5km 지점, 자, 이런 식으로 롯데월드 타워가 지금 뭐 한 500m 전방에 있는데요. 롯데월드 타워는 500m 전방에 이렇게 보이는데 그때 애기디 미디 전망대 해발 3842m 고지에서 몽블랑 해발 4807m 고지는 약 1.5km 정도 거리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에 오르지 못했지만 그 몽블랑을 1.5km에서 조망할 수 있는 애기디 미디 전망대까지 해발 3842m 고지까지 올라가 본 거고 그게 지금부터 14년 전 일이고요. 제가 올라갔던 가장 높은 봉우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가 갔었던 그곳인데요. 그래서 스위스의 자연과학자 소시르라는 분이 1760년에 알프스 중턱 2500m 고지까지 올라가서 우연하게 불현듯 이렇게 상단을 쳐다보니까 해발 4807m 몽블랑이 보였는데 너무나도 멋진 설경이었습니다. 만년설에 뒤덮여 있는 그런 설경입니다. 프랑스어로 몽블랑, 이탈리아어로 몬테비앙코인데요. 몽블랑 어떤 명칭이죠? 프랑스어로 모는 산이란 뜻, 영어의 마운틴과 같은 프랑스의 산이란 뜻 몬이고 블랑은 하얗다, 블랭크, 영어로 블랭크, 공란이다, 하얗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영어로는 블랭크, 그 다음에 프랑스어로는 블랑입니다. 그래서 하얀 산이란 뜻이죠.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사시사철, 만년설로 뒤덮여 있다 해서 만년설로 뒤덮여 있으니까 하얀 산이죠. 그래서 하얀 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프랑스어 몽블랑입니다. 해발 4807m인데요. 그때 소시르라는 그 자연과학자도 그 산이 몽블랑이 너무나도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오르는 길을 계속 발견을 해보려고 했는데 인류 역사상 거기를 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번번이 도전을 했는데 그 아름다운 산을 올라가 보려고 도전을 시도했지만 인류 역사상 오른 적이 없는 그 산이다 보니까 등산로 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르는 데 실패하고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현상금. 인류 최초로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을 오르는 사람한테는 그에게 상금을 주겠다라고 현상금을 걸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도전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26년이 지난 1786년, 즉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기 3년 전입니다. 1786년에 드디어 인류 역사상 최초로 거기에 오르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인물이냐? 바로 제1회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되는 그 프랑스의 시골 마을 샤모니에 두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 신분인 미셸 파카르와 수정 채취업자 수정 채취업자가 발마라는 사람인데요. 발마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 두 사람이 인류 최초로 그곳에 오르는데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게 언제냐? 1786년 8월 6일 오후 3시에 샤모니를 출발해서 다음 날 오후 6시 32분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총
27시간 32분이 소요됐습니다. 27시간 32분 만에 오르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지금이야 등산 장비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등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등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높은 산이라는 것은 올라가면은 추락해가지고 죽어버리는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 경외의 대상이었지, 지금처럼 도전과 그 다음에 스포츠의 대상, 탐험의 대상이 아니었던 그 시절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높은 산은 뭐 땔감을 구하거나 사냥을 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오르는 거지, 뭐 아무 소득도 없이 그냥 올라가는 그러한 무모한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않았던 그 시절입니다. 즉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높은 산이라는 것은 신들이 거주하는, 악마들이, 신이나 또는 악마들이 사는 그러한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 경외의 대상이었지, 지금처럼 탐험의 대상, 도전의 대상, 뭐 스포츠의 대상이 아니었던 그 시절이었던 거죠. 그 시절에 지금부터 약 한 250년 전인 1786년 8월 6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인 8월 7일 오후 3시 시작해서 다음 날인 8월 8일 오후 6시 32분에 성공을 했으니까요. 27시간 32분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동상에 걸리고 뭐 식량은 떨어져 버리고, 동상 걸리지, 기압은 낮지, 온도는 낮지, 그 다음에 날씨는 춥지, 엄청난 악조건 속에서 악정고투하면서 27시간 32분 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악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또 에피소드가 있냐면요. 그런데 그렇게 오르는데 두 사람이 의사 출신의 프랑스인 미셸 파카르와 수정 채취업자인 발마라는 두 사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발마라는 수정 채취업자가 인류 최초로 그곳에 오르는 것을, 그 공적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올랐다라고 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올랐던 의사 미셸 파카르는 오르던 도중에 동상 걸리고, 그 다음에 또 화이트아웃, 설맹이라죠. 설맹, 눈설자, 맹인 맹자에서 눈에 뒤덮여 있는 게 햇볕에 반사되면 눈이 안 보이게 돼버리는 설맹과 동상 때문에 미셸 파카르는 중도에 포기했다라고 같이 올랐던 발머라는 사람이 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려 150년 동안은 그게 정설이 돼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발머라는 허위 주장자, 그 말만 믿고 프랑스의 유명한 대문호 뒤마라는 작가가 알프스의 모험담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면서 또 그 말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발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결국은 미셸 파카르는 설맹과 동상으로 인해서 중도 포기하고 발마 혼자 올랐다라고 알프스의 영웅담에 소개까지 해버렸습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뒤마라는 작가가. 그래서 그게 150년 동안은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알프스 최고봉을 세계 최초로 오르는데 성공된 건 1786년이고요. 그로부터 100주년이 됐던 1886년에 그 제1회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프랑스 샤모니에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 동상은 누구의 동상이냐? 현상 공모를 했던 스위스의 자연과학자 소시르와 또 혼자 공을 독차지하려고 자기 혼자 올랐다라고 주장했던 발마라는 사람이, 그 두 사람의 동상이 바로 1786년 세계 최초 알프스 등정으로부터 100주년이 됐던 1886년에 샤모니에 동상이, 두 사람의 동상, 소시르와 발마의 동상이 세워졌는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50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영국의 산악인이 미셸 파카르도 올랐다라는 걸 입증하는 것을 찾아냅니다. 자, 미셸 파카르는 당연히
자기도 같이 올랐다라고 주장을 했었겠죠. 그런데 발마의 그 목소리가 커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결국 발마의 주장만을 믿고 프랑스의 대문호 디마라는 작가도 알프스의 모험담에서 발마 혼자 오르는 걸로 기술하는 바람에 그 대문호의 영향력 때문에 일반인들도 발마 혼자 올랐나 보다 라고 정설이 돼버린 거죠. 그게 150년 동안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150년 만에 바로 영국의 산악인이 미셀 파카르도 같이 올랐다라는 증거를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자연과학자 소시르, 현상 공모를 했던 자연과학자 소시르의 증손자가 보관하고 있었던 발마의 일기장을 찾아냅니다. 그 소시르의 증손자가 보관하고 있던 발마의 일기장을 찾아내는데요. 일기장에는 뭐라고 기술이 되어 있냐면 발마 자신과 미셀 파카르가 같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셀 파카르가 발마보다 몇 발자국 먼저 정상을 밟았다라고 생생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발마의 일기장을 자연과학자 소시르의 증손자가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영국의 산악인이 탐사해가지고 취재해가지고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1786년 알프스 최고봉 등정으로부터 알프스 최고봉 세계 최초 등정일로부터 150년이 지난 시점에야 그걸 찾아내서 밝혀지지만 샤모니의 동상이 세워지는 것은 여전히 소시르와 발마의 동상만 있었고 그 미셀 파카르의 동상도 그곳에 세워진 것은 세계 최초의 알프스 최고봉 등정으로부터 200년이 지났던 1986년에야 미셀 파카르의 동상도 지금 샤모니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4년 전 2010년 10월에 내 식구 가족 여행으로 그곳 샤모니에 가서 해발 1030m 고지에서 고속 케이블카를 타고 11분 동안 달려서 해발 3842m 에기디미드 전망대 가서 해발 4807m 알프스 최고봉을 조망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그런 동상도 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근대 등산의 발원을 바로 알프스 몽블랑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등산이라는 그 영어도 알피니즘이라는 등산 용어도 거기에서 알프스에서 따온 거고요. 그 다음에 등반가를 알피니스트라고 칭하는 이유도 알프스에서 그 용어가 따온 겁니다. 바로 근대 등산의 발원지가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근대 등산은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한 세기 정도 지난 1800년도 중반,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이죠. 19세기 중반에는 알프스의 이제 높은 봉우리들이 하나하나 정복이 됩니다. 알프스의 높은 봉우리들, 최고봉 해발 4807m의 몽블랑, 그 다음 몬테로사, 마터호른, 그 다음에 융프라우, 아이거, 그랑드 조라스, 수많은 알프스의 고산 줄령들이 있는데요. 그 봉우리들이 하나하나 이제 탐험가들, 등반가들에 의해서 정복이 돼 갑니다. 자, 그게 이제 1800년도 중반, 즉 19세기 중반이고요. 그렇지만 알프스의 3대 북벽만은 너무나도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수직 절벽에 가까운 봉우리인데요. 알프스의 봉우리들은 다 올라가 등정에 성공했지만 북쪽 벽을 통해서 오르는 거에 성공한 것은 그로부터 또 한 7, 8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7, 80년의 세월. 알프스의 남쪽이나 동쪽, 서쪽을 통해서 등정에는 다 성공을 했지만은 북쪽 벽을 통해서 오르는 데 성공한 것은 그로부터 7, 80년이 지난 1930년대에 와서야 바로 알프스의 봉우리들의 북쪽 벽, 그 중에 3대 북벽이 있습니다. 3대 북벽. 그 3대 북벽에 오르는 데 성공한 것은 1930년대에 와서야 성공이 됩니다. 자, 그 다른 방향에서 정상 등정에는 성공한 게 1800년대 중반이었는데요.
북쪽 벽을 통해서 등정에 성공한 경우는 7, 80년이 지난 1930년대야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전의 상징을 바로 노스페이스 알프스의 3대 북벽이라 하는데요. 이 시점에서 제가 스포츠 브랜드의 재밌는 이야기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브랜드, 세계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는 뭘 상징할까요? 나이키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리스의 승리의 여신이 있습니다. 로마의 승리의 여신은 빅토리고 그리스의 승리의 여신은 바로 니케입니다. 니케를 영어식으로 발음한 게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그래서 나이키를 입으면 승리할 수 있다. 나이키를 신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상징성 그리스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따온 게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미국의 북서부 오리건주의 스포츠 팀의 코치와 선수가 공동으로 개발한 브랜드죠. 바로 나이키. 원래는 나이키 브랜드가 일본의 브랜드 아식스 브랜드의 미국 대리점 역할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독립 브랜드로 성장을 해서 지금은 세계 최고의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됐습니다. 그게 그리스 신화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따온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스포츠 브랜드 아식스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라틴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에 건강한 육체, 건전한 정신이 싹튼다. 이 라틴어의 이니셜을 합성한 게 아식스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 뭘 의미할까요? 아디다스에서 계열 분리된 게 퓨마도 있죠. 아디다스는 뭘 의미할까요? All day I dream about 스포츠의 이니셜을 합성한 겁니다. 온종일 나는 스포츠를 꿈꾼다. 온종일 나는 스포츠를 꿈꾼다. All day I dream about 스포츠 이니셜을 합성한 게 아디다스 독일 브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노스페이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알프스의 3대 북벽 노스페이스는 뭘 상징할까요? 미국 브랜드죠. 미국 브랜드 노스페이스. 우리나라에는 레드페이스도 있죠. 레드페이스. 노스페이스는 알프스의 3대 북벽을 상징합니다. 노스페이스의 로고가 이렇게 되어 있죠. 로고. 이 곡면이 3개가 이렇게 연달아 있는 게 노스페이스의 로고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알프스의 3대 북벽을 칭합니다. 자, 마테홀은 아이거, 그랑드 조라스 이 3개의 봉우리의 북쪽 벽을 칭합니다. 마테홀은 아이거, 그랑드 조라스. 먼저 마테홀은 해발 4,400m급이고요. 아이거는 해발 3,970m고요. 그 다음에 그랑드 조라스는 해발 4,200m급인데요. 이 3개의 봉우리의 북쪽 벽은 너무나도 수직 절벽에 가깝기 때문에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도전에 도전을 계속해서 현재 1시간 6분 촬영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소진율은 아직 좀 멀었습니다. 자, 현재 1시간 6분 촬영하고 있고요. 배터리 소진율은 한 29% 남았으니까 앞으로도 한 30분 찍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최대 용량 한 1시간 30 몇 분 찍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30분 더 찍겠습니다. 자, 알프스의 3대 북벽은 1930년대 세계 최초로 등정에 성공하는데요. 그 중에서 1931년에 바로 마테호른 해발 4,400m급 마터호른이라고 하죠. 마터호른에 오르는데 성공합니다. 1931년에 세계 최초로 마터호른의 북벽을 통해서 오르는데 성공합니다. 그 다른 방향에서 오르는 것은 1800년대 중반, 즉 19세기 중반에 이미 성공이 됐고요. 북벽을 통해서 오르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한 시점이 1931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터호른의 북벽을 통해서 해발 4,400m급 마터호른 등정에 성공하고요. 그 다음에 1938년에는 7월 달에 아이거 해발 3,970m의 북벽을 통해서 오르는 데 성공하고 그 다음 달인 1938년 8월에는 그랑드 조라스도 북벽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오르는 데 성공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아이거입니다. 아이거 1938년 7월에 인류 최초로 아이거의 북벽을 통해서 등정에 성공한 사람이
바로 오스트리아 산악인 하인리 하르입니다. 하인리 하르. 그래서 그분은 알프스의 그 아이거 북벽은 거의 1.5km 구간이 수직 구간입니다. 수직 구간.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르다가 추락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그곳을 산악인의 공동묘지, 산악인의 공동묘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 아이거 북벽, 그곳에 세계 최초로 북벽을 통해서 등정에 성공한 인물이 오스트리아 산악인 하인리 하르인데요. 이분이 1938년에 7월에 등정에 성공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1939년에 바로 독일의 히말라야 난가 파르바트 원정대원에 합류를 합니다. 스카웃이 됩니다. 자, 그 당시에 그 알프스 3대 북벽을 1930년도에 다 등정에 성공한 다음부터는 이제는 도전의 대상이 서유럽에서 이제 중앙아시아로 옮겨갑니다. 서유럽에서 중앙아시아로 옮겨간 시점이 바로 1930년대 알프스의 3대 북벽 노스페이스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모두 도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스포츠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이 로고 3개가 공면 로고, 공면이 3개가 겹쳐 있는 그게 로고인데요. 자, 그게 바로 노스페이스 도전의 상징입니다. 인류가 도전의 도전을 거스듭해서 결국은 성취, 달성을 했다. 그래서 노스페이스를 입으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다. 또 노스페이스를 신으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다는 상징성을 담고 있는 게 알프스의 3대 북벽을 형상화한 로고, 마터홀은 아이거 그랑드 조라스의 3대 북벽을 형상화한 게 노스페이스의 로고입니다. 그래서 그 도전에 성공한 1930년대 노스페이스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도전의 대상, 탐험의 대상이 바로 이제 서유럽의 알프스에서 중앙아시아 히말라야 산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히말라야 시대가 되는데요.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게 해발 8,848m 에베레스트죠. 자, 에베레스트가 세계 지구 최고봉이라는 것이 실측이 된 게 측량이 성공한 게 1852년입니다. 1852년에 지구 최고봉 에베레스트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라는 게 측량에 성공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영국을 지배하고 있던 인도의 측량국장이 그 에베레스트가 인류 가장 높은 지구 최고봉이라는 것, 해발 8,848m의 지구 최고봉이라는 것을 입증을 합니다. 측량 기술을 통해서. 그래서 인도 주재 후임 측량국장이 전임 측량국장의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그 이름 전임 측량국장 이름 영국인인데요. 이름이 조지 이브리스트 경입니다. 조지 이브리스트 경. 귀족이니까 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영어로 서라고 하죠. 귀족이니까 이름이 조지 이브리스트 경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브리스트라는 성을 딴 거죠. 전임 측량국장의 이름을 따서 지구 최고봉의 명칭을 에베레스트라고 칭하게 된 겁니다. 여하튼 그게 1852년에 지구 최고봉이 에베레스트라는 것을 측량을 통해서 입증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때부터 에베레스트가 이제 지구의 최고봉이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받게 된 건데요.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1930년대 알프스의 3대 북벽을 다 도전 성공한 이후에 이제 서유럽의 알프스에서 이제는 중앙아시아의 히말라야로 관심의 대상, 도전의 대상, 탐험의 대상이 옮겨온 건데요. 그 중에서도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받는 곳은 당연히 지구 최고봉 에베레스트고 주로 에베레스트는 영국이 많이 도전을 했고 반면에 9번째 봉우리 해발 8,126m, 해발 8,126m, 히말라야 8,000m 14자 중에 9번째로 높은 봉우리 난가 파르바트는 독일이 주로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알프스의 3대 북벽 중에 아이거 북벽을 세계 최초로 1938년 7월에 등정에 성공한 오스트리아 산악인 하인리 하르는 그 독일의 난가 파르바트 원정대원에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등정을 시도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하산하다가
파키스탄에 있는 난가 파르바트 도전에 실패하고 인도 쪽으로 하산을 하다가 체포가 되는데요. 바로 인도 주재 영국군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시점이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됐고, 자,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이 추축국의 일원이었고, 반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이제 연합국의 일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과 영국군은 적대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독일의 난가 파르바트 원정대가 등정에 실패하고 인도 쪽으로 하산을 하다가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군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하인리 하라도 체포가 돼가지고 5년 동안 영국군 포로 수용소에 감금이 돼서 생활하다가 1944년에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히말라야를 넘어가지고 중국의 티벳으로 들어갑니다. 티벳. 그래서 그 티벳에서 1944년부터 1951년까지 7년 동안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스승이 되죠.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그 당시에 달라이 라마 나이가 14살 정도 됐을 겁니다. 자, 그 달라이 라마의 스승이 되는 거죠. 그게 영화로 된 게 바로 그 하인리 하러가 동명의 소설을 발표를 했었고, 그걸 영화화한 게 영화로 된 게 1997년 브래드 피트 주연의 티벳에서의 7년입니다. 영어로는 7 Years in Tibet이죠. 그게 1944년부터 1951년까지 7년 동안 중국의 티벳에서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스승 역할을 했던 바로 인류 최초의 알프스 3대 북벽 중에 아이거 북벽 등정 성공자인 하인리 하러가 7년 동안 티베트에서 달라이 라마 스승 역할을 하면서 생활했던 것을 1951년에 오스트리아로 귀국해가지고 소설을 발표했고, 실화를 발표했고, 그걸 영화로 만든 게 1997년에 발표된 브래드 피트 주연의 티벳에서의 7년, 영어로는 7 Years in Tibet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하인리 하러는 나중에 7대륙 최고봉 중에 하나인 오세아니아의 최고봉 뉴기니 섬에 있는 서뉴기니 지역이죠. 뉴기니 섬이 동쪽은 독립국가 파푸아 뉴기니고 서쪽은 인도네시아 영토인데요. 그 서뉴기니 지역에 있는 인도네시아령의 푼착자야가 7대륙 최고봉 중에서 오세아니아 최고봉입니다. 해발 4,884m인데요. 그곳에 세계 최초의 오른 인물도 바로 하인리 하러입니다. 그러니까 하인리 하러는 알프스 3대 북벽 중에서도 아이거 북벽을 세계 최초로 1938년 7월에 오르는 데 성공했고, 그 다음에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스승 역할을 1944년부터 1951년까지 7년 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로 귀국한 다음에 1962년에 또 원정대를 이끌고 오세아니아 최고봉 인도네시아령 푼착자야 해발 4,884m의 세계 최초에 오르는 데도 성공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역사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알프스의 3대 북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드디어 1930년대 후반에는 히말라야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히말라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말라야 8,000m급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인간이 오르는 데 성공한 봉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50년에 프랑스의 산악인이 안나푸르나의 1950년에 최초에 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중에 인간이 오르는 데 성공했던 최초의 봉우리입니다. 해발 8,091m. 히말라야 14자 중에 10번째로 높은 봉우리 안나푸르나입니다. 안나푸르나. 그게 1950년이고요. 그리고 안나푸르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한국인 여성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자인 지현옥 대장 1993년에 한국인 여성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던 지현옥 대장과 그 엄홍길 대장께서 1999년에 안나푸르나에 오르셨다가
등정에 성공하고 하산길에 지현옥 대장은 실종되셨고 엄원길 대장께서는 사전 5기 만에 성공하셨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MBC 다큐멘터리 스페셜에 그게 생생하게 방영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안나푸르나는 한국인과는 악연이 높습니다. 악연이. 거기에 도전했다가 사망한 한국인만 해서 8명입니다. 안나푸르나는 우리 한국인 등산가들이 오르는 데 도전했다가 사망한 분이 8명이나 있을 정도로 안나푸르나는 굉장히 한국인과는 악연이 깊은데, 반면에 아마추어들은 많이 거기에 산 중턱까지 올라가죠. 아마추어들은. 자, 8명 사망하신 분들은 전부 다 정상 해발 8,091m, 히말라야 8,000m급 중에서 10번째로 높은 해발 8,091m 안나푸르나 정상에 도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도전하셨다가 8분이 사망하신 거고, 반면에 아마추어들은 당연히 정상에는 못 가는 거죠. 베이스 캠프가 해발 5,300m급에 있는데요. 아마추어들은 그곳까지 한 5박 6일 정도 오르면 베이스 캠프가 있는 해발 한 5,300m급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아마추어와 프로에 구분하는 경계선이 바로 베이스 캠프인 거죠. 그 베이스 캠프라는 것은 프로들이 정상 공략을 함에 있어서 전진 기지, 그야말로 기본이 되는 기지가 베이스 캠프지 않습니까? 그게 해발 5,300m급이고요. 그곳까지 아마추어들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은 프로들만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나푸르나는 우리 한국인이 정상 공략에 도전했다가 거기에서 8분이 사망할 정도로 한국인과는 악연이 있는데, 아마추어들은 그 안나푸르나에 많이 가시죠. 제가 아는 지인도 거기를 갔다 오셨고, 등산 좋아하시는 지인도 거기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해발 5,300고지까지 갔다 오셨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초기에 그 민정수석을 하시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1년 동안 치아가 많이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안나푸르나에 갔다 오셨었죠. 그런데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호텔에 영자 신문이 들어왔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됐다라는 영자 신문을 보시고 급거 귀국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주 멤버가 되시기도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그곳에 가셔가지고 금연을 결정하셨답니다. 금연.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의 대자연의 은하수를 보시면서 이 청정 자연에서 담배를 피우서는 안 된다,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하에 금연을 결단하셨다고 2012년에 출판하신 운명이란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뿐만 아니라 최근에 무슨 방송에서 인간시장의 작가이신 김홍신 작가님, 유명한 작가님이시죠. 한 30-40년 전에 인간시장이라는 작품으로 대히트를 치신 김홍신 작가님도 최근에 MBN의 동침이라는 프로에 한 일주일 전인가 나오셔서 강연을 하시는데요. 안나푸르나에 갔다 오셨답니다. 그런 식으로 유명 인사분들, 또 제가 아는 지인도 안나푸르나에 베이스 캠프까지는 한 7일 정도 일정으로 갔다 오셨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산증만 극복을 할 수 있다면 아마추어들이 쉬엄쉬엄 한 5박 6일, 6박 7일, 빠르면 3박 4일만 해도 베이스 캠프인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한 해발 5,300고지까지는 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지금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4좌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시간을 봤을 때 1시간 21분 촬영했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한 15분밖에 안 남아서 빠른 속도로 주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4좌는 주요 봉우리가 당연히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해발 8,848m고요. 자, 세계 최초로 오른 분은 1953년에 뉴질랜드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등산 도우미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한국인 최초로 오른 분은 1977년에 고상돈 대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한국인 여성 최초는 1993년 지현옥 대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분들은 대부분이 산소통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8,000m급 고지가 되면 높은 고도에서는 산소가 부족하고 평지 산소량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산소가 부족하고 기압이 낮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산병에 시달리죠. 그래서 대부분 산소통을 들고 가지고 산소를 흡입하면서 공급받으면서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8,000m급 14자에 도전하는데요.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오른 분은 산소통을 착용하고 오른 1953년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경 등산 도우미 텐징 노르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산소통 없이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오른 분은 바로 1978년에 아까 독일계 이탈리아 산악인 라인홀트 메스너입니다. 라인홀트 메스너. 이분이 1978년에 인류 최초로 산소통 없이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분이고, 이분이 그로부터 8년 후인 1986년에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인류 최초로 완등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히말라야 14자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K2 말씀드리겠습니다. K2는 파키스탄 쪽에 있는데요. 왜 K2냐? 등산 브랜드도 K2 안나푸르나가 있죠. 왜 K2냐? 바로 파키스탄 쪽에 있는 카라코람 산맥이라는 뜻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히말라야 산맥인데 좁은 의미로는 거기는 파키스탄 쪽에 있는 카라코람 산맥입니다. 그래서 카라코람 할 때 K를 해가지고 K2 할 때 K고, 왜 2냐? 왜 2냐? 지구에서 두 번째로 높다 이런 뜻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게 에베레스트고 두 번째로 높은 게 K2입니다. 그래서 카라코람 산맥에 있는 지구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다 해서 카라코람 할 때 K, 두 번째에서 2, 그래서 K2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파키스탄에 있는 지구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 해발 8,611m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요 봉우리가 난가 파르바트, 아홉 번째 봉우리가 난가 파르바트입니다. 아까 그 독일대 원정대, 난가 파르바트 원정대가 도전에 실패하고 인도 쪽으로 하산하다가 영국군에 의해서 체포됐고, 그게 바로 오스트리아 산악인 하인리 하러의 티베트에서의 7년의 그 시작에 해당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중에 아홉 번째로 높은 해발 8,126m의 난가 파르바트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봉우리가 바로 그 유명한 안나푸르나입니다. 안나푸르나는 산스크리트어로 수학의 여신이란 뜻입니다. 수학의 여신. 해발 8,091m, 해발 8,091m 안나푸르나 수학의 여신.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중에 10번째로 높은데요. 한국인 등반가들 8명이 사망할 정도로 악연이 있는, 한국인과는 악연이 있고, 그렇지만 아마추어 분들이 히말라야 8,000m급의 산 중턱까지 다녀오신 분들은 대부분 안나푸르나를 다녀오신 겁니다. 안나푸르나. 그게 지구에서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중에 10번째로 높은 해발 8,091m의 안나푸르나, 산스크리트어로 수학의 여신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봉우리가, 마지막 봉우리가 저기 가장